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목은 이제 재지명된 파월, 당근을 꺼낼 것인가, 채찍을 꺼낼 것인가, 이런 제목을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리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비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우리 파월 이자 재지명된 거는 우리 한경글라에서 제일 처음 아마 방송국 라이브에서는 제일 빠르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관련인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미지가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본 이미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제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리비안은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10여 대 정도밖에 사진이 이제 자동차가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그 우스갯소리 이제 부가티보다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리비안이 이제 도로를 운행한 사진을 실제 어떤 분이 찍으셔가지고 올려주신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히 레어한 사진이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리비안 디스커션이라는 SNS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이에요. 이제 우측 후방에서 찍은 전체 사진인데, 이제 그 다음 사진 좀 보시죠. 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좌석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생김새를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보시면 이제 뒷좌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우선은 제가 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드리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비안이나 지금 루시드나 지금 하락세가 ING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리비안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자동차가 안 나오는 게 제 걱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 모델은 이렇고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리비안 주가 좀 빠졌죠. 그리고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걸로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다뤄본 이후에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얼마나 많이 찍어서 이제 계약자들한테 인도하냐 사실은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리비안 뒤에 아마존이랑 사우디 국부펀드가 있다곤 하죠. 있다곤 하는데 아마존 벤의 배터리 전원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의문점을 이유로 이제 포드랑 공동 개발 계획이 철회가 됐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포드는 리비안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제 포드가 내년에 이제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비안의 주력인 전기 픽업 트럭이랑 포지션이 겹칩니다. 이게 근데 좀 보면은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철회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이제 주력 라인인 픽업 트럭을 포드가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상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포드 입장에서 보니까 짐 팔리 이제 포드 CEO가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커졌다라는 건데 리비안이랑 같이 공동 개발 계획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니들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상도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포드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CEO 마인드가 글러먹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제 스스로는 문제가 됐다고 좀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리비안에서도 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사실 좀 크죠.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던 회사가, 그것도 포드가 이제 철회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니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다는 얘기인데, 리비안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기업의 행보를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주가 흐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내일도 나오니까 리비안 오늘 주가 보고 내일도 혹시 멘트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바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우리 한경글라에서 이제 바로 라이브로 그냥,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을 바로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빨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와 함께 신임 연준 의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를 이제 연준 이사였는데 보드였죠. 이제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9월 15일 기준이긴 해요. 연준 위원들이랑 지방에 있는 연은 총재들의 성향 분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표권이 언제까지가 있는가, 여러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성향 분석상 레이너드 전 이사가 오히려 파월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고로 아래쪽에 이제 로젠그린이나 이제 캐플란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금융거래 관련해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제 각자 보스턴, 댈러스 연은 총재에서 사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됐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해 놓은 자료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잡을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연준 부의장인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는 딱 중도파예요. 정말 뭐 비둘기도 아니고 이제 매도 아니고 딱 중도파인데 이제 보시면 파월 밑 아래쪽으로 한 세 번째 있죠. 이제 바이스 체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연준 의장이랑 부의장 지금까지는 연준 의장이랑 부의장의 성향 자체가 비둘기파 한 명이랑 중도파 한 명 이렇게 지금 조합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비둘기 거기다가 부의장이 이번에 이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 더하기 좀 더 비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여러분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흔한 얘기 잘 안 하죠. 일단 추가로 일단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정치학을 나오고 조지타운대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월가의 소형 이제 작은 규모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차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사모펀드 이제 칼라일 그룹 쪽으로 이제 갔었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일하면서 오바마 정부 때 연준 보드 이제 이사로 임명이 되고 이제 트럼프 시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연준 의장 됐을 때 이제 이분이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이제 박사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되게 떨어질 거다. 그에 따라서 회의적인 시선을 되게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부의장이 클라리다 쪽에 역할이 되게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사실은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연준 의장을 세운 거죠. 그 전에 옐런 같은 경우는 말 안 들으니까 옐런 보통 연준 의장은 한 번 더 시켜주거든요. 연임을 한 번 더 시켜주는데 한 번으로 옐런 끝내버리고 두 번째 이제 파월 의장을 바로 선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트럼프 생각은 나는 부양 금리 인하 해가지고 돈을 막 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던 건데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막 파월 잘라버리겠다. 저 어떻게 자르냐. 막 뭐 서로 만나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이렇게 경제학자 출신이 아닌 월가 필드 플레이어의 입장 파월 의장 그리고 신임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제 이사가요. 이분은 정통파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 하셨고 이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하셨고 이제 경제학자로 좀 분류가 되는 분이고요. 오히려 재무부에서 되게 잔뼈가 좀 굵어요. 이제 부시 정부랑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재무부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6월달 이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랑 같이 연준의 보드로 이제 임명이 되신 분입니다. 일단 조합 자체는 이제 사모펀드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의 조합이에요. 물론 전임이었던 클라리다 부의장도 경제학의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까지 하셨던 정통파 경제학자시거든요. 또 이제 부의장이 되시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죠. 이제 핌코에서 이카노미스트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뭐 통화정책 전문가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레이얼 브레이너들이랑 이제 이분은 두 분이 하버드 동창이네요. 부럽습니다. 어쨌든 현재 조합은 필드 플레이어와 경제학자의 조합인데 헤드 두 명의 성향상 봤을 때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한번 반대는 아니고요. 또 다른 한번 이제 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해보다가요. 저도 사실 의견이 바뀌었고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에요. 최근에 3명의 연준의장이 있었죠. 벤 버냉키, 옐런, 그리고 파월 3분이 있었는데 3분 중에 정말 리얼 도비씨는 벤 버냉키 의장인 것 같고 옐런이랑 파월은 비둘기파적인 느낌이 솔직히 들지 않아요. 솔직히 안 들더라고요. 보통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2번 정도는 연임을 해요. 근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트럼프한테 이제 끌려 내렸죠. 너 내려와. 이래가지고 너 말 안 들으니까 내려와. 파월 너 들어가 그랬는데 파월도 말 안 듣고 이런 거였는데 당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계속 돈을 풀고 싶었는데 옐런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파월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해서 임명을 했는데 아니 웬걸 이거 더 심하네. 얘는 말 더 안 듣네.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파적 서양을 2018년도에 딱 보이니까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거의 매일 비난했죠. 이제 비판이 아니고 그때 거의 비난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요, 이제 볼커룰 있죠. 이제 볼커룰을 만들었었던 폴 볼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초강력 매파입니다. 뭐 시장과의 대화 따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금리 인상하는 거고 테이퍼링 그게 뭔데?
금리 인상도 뭐 보통 25bp씩 조금 올리는데 50bp, 뭐 75bp, 하여튼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정말 초강력 매파였고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순수 비둘기파 인사로 유명해요. 뭐 벤 버냉키 의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무리 유튜브라도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되게 여린 분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님이. 근데 어쨌든 이제 옐런이랑 파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비씨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호크랑 도비씨의 합성어가 이제 도크라고 있잖아요. 도크파라고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파월의 연임이 무조건 완화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원래 클라리다가 그대로 이어갔고 파월이 이어갔으면은 이제 파월이 연임을 확정짓고 상원에서 통과만 되면은 오히려 자기의 성격을 좀 더 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클라리다 내리고 이제 브레이너드가 올라가니까 브레이너드는 더 비둘기파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더 매파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이제 이 상쇄가 되니까 부의장 쪽에서 상쇄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우리 지난번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있잖아요. 그분이 달랠 건 되게 달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연준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드라이브 걸 땐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분이에요. 근데 물론 대화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테이퍼링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한 분이 자넷 옐런이거든요. 테이퍼링은 지난 2018년도가 그때 2010년도 초반이구나. 그때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하고 그 이후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받아서 했었던 건 옐런 의장이었어요. 근데 옐런 의장이 워낙 잘했어요. 그때 시장에 문제가 없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헤드들 두 명의 성격은 옐런 의장 때의 성격과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시장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연준이 달랠 걸 달래면서 자기들이 할 것 드라이브는 덜어버리고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느낌이 나겠지만 또 가끔은 굉장히 매파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연준의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투자할 때요. 저도 이제 연준 FOMC가 나오게 되면 결과문이나 우리가 연준 FOMC 분석 4종 세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매번 디테일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결과 분석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비둘기파적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둘기파적인 걸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끔가다 이제 허키시로 이제 정말 자기들의 정책을 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강한 연준의 면모도 보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장을 좀 달래고 대화를 충분히 하는 그런 연준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연준에 대해서 비둘기파다 이렇게 생각을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의 전략을 짜시는데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아, 얘들은 딱 중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좀 좋은 내용 준비해서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NS홀딩스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